이제 우리 154페이지에 이제 재무상태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우리 재무상태표 이야기는 154페이지에 재무상태표 이야기는 저와 같이 어제 많이 했었죠. 제일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럼 그 일정 시점이 2019년 12월 31일 현재라고 적혀 있죠. 그럼 올해는 지금 2020년도니까 단기고 2020년은 2019년은 정기죠. 그리고 12월 31일을 우리가 기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얘를 정기말 재무상태표라고 표현을 해요. 정기말 재무상태표 상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정기의 마지막으로 기말에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다라고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 이 12월 31일이라는 이 날짜를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 12월 31일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기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죠? 그리고 보고 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근데 이 보고 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 회계 기간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면서 기간별 보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우리 이번 회계 기간 동안 최소한 한 번은 외부 이용자한테 뭔가를 보고서를 쓸 건데, 그럼 이 재무상태표는 딱 한 번 쓰는 거를 12월 31일 날 써요. 딱 한 번만 쓴다면.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이날에 쓴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날을 또 재무상태표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세 개가 전부 다 12월 31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기말에 무슨 일을 했다, 재무상태표일에 뭔 일을 했다, 보고기간 종료일날 뭘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은 그냥 12월 31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같은 말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12월 31일을 저 용어를 다 섞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로 통일시키지 정말 자기 기분대로 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 가지고 보면, 혹시 어제 제가 왼쪽을 차변이다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다라고 할 거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럼 이 왼쪽에는 우리는 자금의 운용인 자산을 쓸 거고, 오른쪽은 자금의 유입, 들어온 부채와 자본을 쓰고, 그리고 차변, 대변 혹은 뭐 대변, 차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게 제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 그랬죠. 그래서 얘 둘이의 합은 항상 얘 둘이의 합은 항상 이렇게 일치할 거라는 거예요. 자산의 총계와 부채 자본의 총계, 얘 둘은 항상 일치한 방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한 부분이라도 1원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얘는 차익이 발생했다, 문제가 있다라고 무조건 바로 띄워줄 거예요. 내가 나가려고 할 때 경고창이 떠요. 자, 그럼 우리 이걸 이제 입력을 해서 우리 컴퓨터 전산에 넣을 건데, 근데 지금 교재에 적혀 있는 진한 글씨들을 보면 이 진한 글씨는 어제 저하고 수업하면서 이야기했던 분류들이죠. 자산이다. 자산 중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다. 뭐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분류들이죠. 그럼 얘네들은 계정 과목이라는 게 아니고 분류고, 이렇게 연한 글씨로 적혀 있는 이 글자들이 구성이 되어서
되어서 이 당좌 자산이라는 걸 우리 앞에 공부했던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이 번호 안에서 사용한 내용 그 계정 과목들은 컴퓨터가 당좌 자산이고 유동 자산이고 자산이라는 걸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이것들을 쓰면 컴퓨터는 당좌 자산, 유동 자산, 그리고 얘는 자산이라는 걸 인식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입력해야 되는 정보는 이 연한 글씨예요. 연한 글씨만 쓰면 컴퓨터는 그 분류를 코드 번호를 보고 알아서 뒷작업을 다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컴퓨터에서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시면,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이걸 열고 자, 들어가 보시면, 자, 우측에 있는 쪽이 어제 제가 수업하면서 표현을 했던, 지금 이렇게 T자로 제가 썼던 걸로 생각해서 보시면, 얘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컴퓨터에 합계가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분류만 쭉 나와 있죠. 그럼 자산의 총계와 부채, 자본의 총계, 이거는 항상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하도록. 그럼 얘네들을 입력을 이 좌측 왼쪽 여기에 입력하면 이제 오른쪽에 합계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좌측에다 우리 연한 글씨들을 쓰면, 그럼 여기에 차변이 제가 왼쪽이라 그랬고 대변이 오른쪽이라 그랬죠. 그래서 차변 쪽에 입력하는 정보는 여기 자산 쪽으로 들어갈 거고, 대변 쪽에 쓰는 정보는 여기 부채, 자본 쪽에 맞춰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맞춰서 우리는 장부든 어디든 쓰는 위치에 맞춰서 마지막 재무제표도 그 위치로 들어갈 거예요. 다. 그럼 내가 왼쪽인 차변 쪽에 쓰니까 얘는 여기 자산 쪽에 들어갈 거고, 대변 쪽에 쓰면 부채, 자본 자리인 오른쪽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럼 이제 연한 글씨를 써볼 건데, 자, 제가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고 입력할 부분은 저기까지 어디까지 쭉 한 번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 거니까, 처음엔 먼저 입력하지 마시고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키 있는 것 중에 이제 편한 거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자, 이 코드 번호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F2번을 누르시면, F2번 우리는 무진장 많이 누를 거라고 앞에 제가 표현했었죠. 뭐 쓸까 생각되면 F2번을 눌러요, 웬만한 분들이. 그럼 여기에서 자, 한글로 현금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두 자만. 그럼 이 글자가 있는 계정 과목만 나와요. 그럼 내가 계정 과목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아서 지금 현금을 쓸 거니까 얘를 이걸 확인을 하면 여기 현금이라고 나올 거고, 자, 지금 현금은 지금 첫 번째 F2번 눌렀을 때 바로 보였던 이유는 현금이 현금화가 당연히 제일 빠른 1번이겠죠. 그래서 1번이라서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코드 번호도 유동성 배열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그럼 다른 계정 과목들은 한참 아래 지금 990번까지 쭉 다 나와 있죠. 998번까지.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써서 찾는 게 당연히 효율적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금의 금액을 쓰는데, 자, 금액은 다 쓰지 마시고 12800까지만 쓰시고, 12800. 자, 그럼 0 3개가 컴마 단위로 붙어야 되는데, 우리 숫자 키패드에 오른쪽에 플러스 키가 크게 되어 있죠.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에 플러스 키가 크게 되어 있어요. 그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0 3개가 자동으로 붙어요. 플러스 키를 누르면, 자, 이 기능은 전 세계에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는 나라의
회계 프로그램은 전부 다 이 기능을 써요. 우리 키보드가 외국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긴 거 보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모양 형태는 다 이대로죠. 글자 자판에 적혀 있는 글이나 이 순서가 틀린 거지. 그래서 자, 우리가 숫자 쓸 때에 플러스 키나 0 숫자라든지 회계 프로그램은 엔터치와 다음으로 정리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키가 엔터, 그 다음 0 3개, 그 다음이 0 숫자 몇 개이기 때문에 그 3개 그 키보드에 보시면 그 3개가 크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단점이 있는 게 우리 회계 담당자는 사실 엑셀도 좀 어느 정도 다뤄야 되는데 회계 프로그램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 엑셀에서 플러스 키를 막 누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식이 꼬이는 일이 초반에 자주 일어나요. 둘 다 별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단계 되기 전에 100만 원 쓸 때 1 플러스 플러스 쓰면 되고 10억 쓸 때 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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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쓰면 10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간으로 해서 숫자 읽는 것도 눈을 조금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숫자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자, 다음 두 번째 당좌 예금을 쓸 건데, 자, 이번엔 F2번 누르지 말고, 자, 이번에 제가 방식들을 몇 개 알려드릴 거랬으니까 여기 코드 번호 쓰는 칸에다가 한글로 당좌라고 두 자를 쓰는 거예요. 한글로 두 자만. 스마트 A 프로그램은 세 자 이상 쓰면 오류가 나요. 그 두 자만 쓰시고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은 10자 써도 오류가 안 나는데, 그럼 당좌라고 써서 엔터 치시면 내가 쓴 이 두 글자가 있는 계정 과목 코드만 나오게 돼요. 그럼 내가 좀 찾기가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얘 당좌라고 치고 지금 당좌 예금 할 거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당좌 예금이 나오게 되고, 지금 이 방법을 사실 제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금액이 3,895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이 당좌 예금을 썼고, 또 입력하는 방법 한 가지 더가 이제 이렇게 자주 쓰다 보면 코드 번호를 외워요. 특히 우리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알고 헤어지는 코드 번호 대표적인 게 현금이에요. 나중에 쓰다 보면 현금을 글자 쓰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드 번호를 알면 그 코드 번호를 치면 계정 과목이 바로 나와요. 그럼 지금 보통 예금 쓸 건데 보통 예금이 103번이에요. 그러면 103이라고 치시면 보통 예금이 바로 나왔죠. 그럼 이 코드 번호를 알면 그냥 그 번호를 바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이 현금 두 자 쓰는 게 나중에 생각보다 귀찮은지 101번을 많이 쓰세요. 우리나라 유동성 제일 빠른 1번이 현금이고 외국에 있는 US기금이나 IFRS의 101번은 캐시예요. 그건 전 세계인이 101번이 제일 빠르다라고 써요. 자, 그럼 이제 금액이 4,162만 6천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지금 제가 방금 쓴 방법으로 하면 코드 번호도 숫자 쓰고 금액도 숫자로 쓰니까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서 전부 다 끝나겠죠. 그래서 회계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나중에 실무 가셔서 쓰는 계정 과목이 많은 곳이 20개, 작은 곳은 6개에서 7개만 써요. 그럼 6개, 7개 번호 정도는 3개인데 인지를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전표를 쓰고 숫자를 쓰고 컴퓨터를 입력하고 왼손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 영수증이나 이런 전표들을 만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 숫자 쓰는 걸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도 계속 그게 좋으니까 제가 그걸 가급적 쓰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다음은 단기 매매 증권 있죠. 이거 하나만 좀 더 쓰고 단기 투자라고 쳐보시면 단기로 투자 치면 단기 매매 증권이 나오죠. 그럼 얘 금액은 7 플러스 플러스라고 치시면 70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치고 자, 이번에는 자,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받으러옴, 대손 충당금 이걸 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 적혀 있는 것들 보면 금액이 여기에 자, 여기에 적혀 있는데 금액들이, 그런데 얘네만
지금 왼쪽에 적혀 있죠. 그죠? 근데 금액을 보시면 820만 원에서 8만 2천 원을 빼면 811만 8천 원이에요. 또 240만 원에서 2만 4천 원 빼면 237만 6천 원인 거예요. 자, 일단 이 금액의 규칙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렇게가 자기 세트라는 건데 우리의 자산은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금액. 이게 우리 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을 지금처럼 그냥 위에 700만 원이다, 1280만 원이다 쓰면 되는데 우리는 장부에 811만 8천 원이라고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안 쓰고 820만 원이다라고 쓰는데, 자, 이 앞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외상으로 물건 매출한 돈이에요. 근데 외상으로 820만 원 매출한 게 있는데 8만 2천 원 이 아래 적혀 있는 이 글자는 대손충당금이라는 글자는 이 돈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820만 원 외상으로 물건 팔았는데 8만 2천 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장부에 쓰면, 그럼 컴퓨터는 알아서 이 두 개를 내가 입력해 줄 거예요. 입력하면 컴퓨터는 811만 8천 원만 자산이다라고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을 안 쓰고, 자, 우리는 얘네들을 입력을 할 거예요. 얘네들을 입력을 하면, 그러면 컴퓨터는 지금 이 금액을 인식한다는 이야기예요. 입력은 이걸로 할 거고. 근데 방금 제가 외상 매출금의 820인데 외상 매출금을 못 받을 것 같아라고 말했는데, 또 받을 어음이라는 처음 보는 글자가 있죠. 얘도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어음이고 받아야 된다는 느낌은 한글에 적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도 아래에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그럼 얘도 240인데 어음이 240이 있는데 2만 4천 원치 못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주면 오른쪽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럼 자, 이걸 입력을 하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먼저 여기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쓸 거예요. 외상이라고 쳐보시면 외상 매출금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금액이 820만 원이다라고 쓸 건데, 자, 지금 제가 이 금액을 엔터를 아직 안 친 건데 치면 여기 자산의 금액이 늘어날 거예요. 제가 엔터라고 치면 당연히 더해져서 이 금액이 늘어나죠. 그럼 이 금액이 늘어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치기 위해서 대손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자, 죄송해요. 누가 저한테 뭘 물어봐서. 자, 그럼 죄송합니다. 자, 우리 대손충당금이라는 글자가 엄청 많은데 이걸 아무것도 써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자기 짝지가 다 있는 애들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우리가 앞에 봤던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예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썼던 게 외상 매출금이었죠. 그럼 이 외상 매출금 가지고 보면, 자, 이 외상 매출금의, 자, 얘까지를 같이 세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같이 세트로 보는 건,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아래 계정 과목을 보니까 성격이 차감이라고 적혀 있죠. 차감이라는 건 줄여주는 성격이라는 거야. 그럼 뭘 줄여줄 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뭘 줄여줄 거냐? 관계되는 코드의 계정 과목이 108번이래. 이 108번을 줄여주는 성격이라는 건데
이 108번이 지금 이 외상매출금 이 계정 과목이죠. 그죠? 그럼 지금 108번하고 109번은 자, 얘가 지금 108번 잡고 있는 건 얘는 얘하고 짝지란 이야기예요. 그럼 또 아래 두 칸 아래에 또 대손충당금 있네요. 얘 짝지는 얘라는 거예요. 110번. 110번이 받으러인 거죠. 자기의 짝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은. 그럼 우리는 꼭 자기 짝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자기 짝지를 꼭 선택하는 방식으로 할 건데,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계정 과목은 우리 자기 짝지 관계 계정은 일반적으로 자 이쪽에다 쓸게요. 자 관계 계정 혹은 차감 계정은 본 계정 다음 번호를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본 계정에 다음 번호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상매출금 짝지가 외상매출금 다음 번호고 받으러옴 짝지도 그 다음 번호를 쓰고 있죠. 그래서 서로 관계되는 차감 계정은 우리 원 계정의 다음 번호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방금 입력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에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얘 다음 번호인 109번을 써야 되겠죠. 왜 109번 써야 되는지 이해가시나요? 그죠? 근데 사실 그걸 알면 이걸 안 치죠. 일반적으로는 얘 한번 쳤으면 바로 이 다음 번호를 쳐요. 근데 이번에 쳤더니 얘가 지금 자산인데 우리 재무상태표 차변에 있잖아. 자산인데 얘가 대변 쪽에 커서가 들어갔죠. 반대쪽에. 그죠? 우리 장부의 원리는 차감 줄여주는 거는 반대쪽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 대변에 썼다고 해서 부채 자본 쪽에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금액의 변화를 보시면 지금 당좌 자산이 1억 857만 6천 원인데 제가 여기에 그냥 우리 눈에 보이게 500만 원을 쓰면은 우리 자산이 500만 원이 줄어들어요. 그죠? 얘는 자산 계정인데 자산을 줄여주는 애 성격이라서 오른쪽에 쓴 거지 얘는 자산인 거예요. 근데 자산을 줄여주는 앞에 우리 차감 성격이다라고 구분을 잡아준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럼 지금 얘는 82,000원이니까 82,000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또 쓸 건데 자, 나머진 방법이 똑같아요. 자, 그럼 받으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받으럼을 쓰시면 받으럼의 금액이 240만 원이에요. 그럼 받으럼의 대손충당금 번호는 당연히 다음 번호인 111번이겠죠. 관계되는 받으럼의 대손충당금은 다음 번호인 111번이고 24,000원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에 이제 컴퓨터는 이 금액으로 인식한다라고 표현한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자산의 금액을 줄여버리잖아요. 얘네들을.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입력은 왼쪽 거 두 개를 하고 그럼 나머지들도 이제 여기 상품을 쓰고 건물을 쓰고 임차보증금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 또 왼쪽에 적어 있는 글자들이 있죠. 얘네들도 다 같은 거예요. 자, 보시면 건물로 가보면 이 건물은 사용하면 닳잖아. 그래서 이 건물이 다른 걸 이 아래에 짝지 계정으로 해서
감가상각 누계, 지금까지 다른 금액을 누계 쌓아둔 거예요. 합쳐둔 거. 그럼 우리 흔히 말하는 비품이 있어요. 그러면 비품도 사용하면 다 있겠죠. 그러면 그 다른 금액이 얘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5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까지 125만 원 달았어라고 쓰면 컴퓨터는 4,875만 원짜리 건물이 있다라고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왼쪽에 이렇게 두 개를 쓸 거예요. 왜 이렇게 쓰는지는 나중에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써야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어요. 그럼 비품도 이제 어떻게 쓰는 줄 알겠죠? 그럼 얘네들도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엄청 많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많은 이유는 짝지 계정으로 이렇게 많으니까. 그럼 우리는 자기 짝지를 써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은 관습적으로 본 계정의 다음 번호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 건물 썼으면 건물 다음 번호 쓰면 되겠죠? 비품 썼으면 비품 다음 번호 쓰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쓸 건데, 근데 여기에 차량 운반구, 자동차도 쓰면 다른데 얘는 그게 안 적혀 있네. 얘는 왜 안 적혀 있을까? 얘는 안 적혀 있는 이유가 지금 2019년 12월 31일이죠. 우리 방금 샀다고 썼던 이 자동차예요. 방금 900에 샀잖아. 12월 31일 날 샀다고 했는데 그날의 재무상태표를 쓰면서 얘 있다고만 써야지 얘 얼마 달았다고 쓰는 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차감 계정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얘는 여기에다 900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이제 얘도 다른 만큼 쓰기 위해서 왼쪽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입력하는 건 별로 안 어렵겠죠? 그럼 우리 연한색 글씨만 해서 임차 보증금까지 이제 각자 써보시는데, 다 입력하고 나서 여기에 자산 총계하고, 자, 왼쪽 차변만 쓸 거예요. 자산 총계하고 우리 컴퓨터에서 여기에 자산 총계 이 금액하고 일치해야 입력 잘 하신 거예요. 일치 안 되신 분은, 빨리 안 보이시는 분은 화면에다가 이렇게 손 흔드시면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입력해 보세요. 각자 입력할게요. 자, 입력하시다가 뭔가를 빠뜨렸어요. 그럼 사이에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아래 빈칸에다 쓰시면, 어차피 창 닫았다가 다시 열면 번호, 코드 번호 순서대로 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빠뜨리거나 추가해야 되면 그냥 제일 아래 빈칸에다 쓰시면 돼요. 입력 다 하신 분은 이 값이 책하고 일치한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입력되셨나요? 아직 안 되신 분? 자, 그럼 이제 부채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부채 쪽은 계정 과목이 두 개밖에 안 적었네. 깔끔하죠? 그럼 두 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이 두 개만 먼저 쓰고, 자, 이건 계속 아래쪽으로 쓰는 거예요. 쓰면 코드 번호로 컴퓨터가 인식해서 자기 위치를 계속 채워줄 거예요. 그럼 외상매입금이다. 금액 4,466만 2천원, 미지급금이다. 5천만원 이렇게 쓰니까 컴퓨터가 이 코드 번호를 가지고 인지를 해서 이렇게 유동부채 쪽에 금액이 다 들어가고 있죠. 컴퓨터는 다른 걸 인식한 게 아니라 이 번호를 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칸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코드 번호 돼 가지고 제가 얘들이 인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자본에 가서 자, 자본엔 11글씨만 보는 거니까 자본금, 이익준비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자, 미처분 쓰지 마시고 자본금하고 이익준비금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먼저 자본금 금액 5천만원, 이익준비금 금액 500만원. 제가 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차이가 딱 미처분 이익잉여금만큼 나서 그것만 쓰면 되는데, 자, 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여기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2019년 12월 31일 날의 표현이에요. 그죠? 그럼 2019년 12월 31일에는 당연히 그날 시점에는 처분하지 않은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걸 2020년도로 2월 시켰죠. 그죠? 올해 2020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죠. 우리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하고 올해 또 돈 번 거하고 합쳐가지고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넘어온 얘는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쓰면 안 되고, 우리는 계정 과목을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이제 얘로 2020년도 올해 쓰기 위해서 지금 정기 2월 작업하는 거니까 계정 과목을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는 써줘야 올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컴퓨터는 같은 쪽에 쓰면 같은 글자면 같은 거라 생각하고 금액을 합쳐버려요. 근데 이 글자를 그대로 대변 쪽에다가 써두면 올해 정리한 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금액이 합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은 2월 이익잉여금이 되어서 뭐 배당도 하고 뭐하고 남아있는 거하고 올해 본 거하고 합쳐져서 올해 2020년도 12월 31일 날 다시 이 금액이 만들어져, 이 계정 과목으로 올해 연말에 또 만들 거예요. 그랬다가 또 내년에 2월 이익잉여금이 될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입력할 때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으로 써서 금액을 5,029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이걸 입력한 후에는 여기에 차액이 없어야 돼요. 차익이 없다는 건 지금 이 금액과 이 금액의 합이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잘 입력을 하신 거고, 여기에 차익이 발생했다면 어딘가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AT 시험에서는 지금 이걸 전부 다 입력시키는 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습할 필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입력이 되어 있어. 입력이 되어 있는데 뭔가를 틀리게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게 시험 문제니까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수정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너무 많다면 힘들겠죠. 그럼 그걸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진한 글씨들 금액이랑 여기 우측에 있는 이 금액이랑 일치하지 않는 애를 찾아내는 거예요. 먼저 일단 합계 찾아내면 되잖아. 그렇게 찾아내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 유형 자산의 금액이 틀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유형 자산이랑 여기 있는 유형 자산 금액이 틀리면 유형 자산 안에 건물부터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찾아서 건물부터 금액이 맞는지를 봐내려 가면 되겠죠. 그럼 계정 과목이 많은데 건물을 어떻게 찾냐? 아래 빈칸에서 건물이라고 치면 얘 건물이라고 내가 선택하면 그 위치로 가요. 그냥. 그럼 계정 과목이 암만 많아도 우리가 빨리 찾을 때 저 방법을 쓰면 좀 용이하고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이 합계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FAT 1급 시험에서 이제 그 문제가 3점이나 어떨 때는 가끔 4점짜리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것만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만 한 거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여기까지만 하는 거 가지고 최소 3점에서 7점까지 나와요. 회사 정보 바꾸는 거나 거래처 정보 변경되거나 등록하는 문제는 꼭 한 문제 나오거든. 그게 3점짜리고. 그러니까 우리 실기시험에서 기초정보관리는 우리가 실수만 안 하면 점수 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이제 넘어가서 156페이지의 손익계산서로 갑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수익비용으로 보여주죠. 근데 경영성과가 결론적으로는 이익을 얼마나 많이 냈냐는 거잖아요. 그 이익을 수익비용으로 표현해 준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일정 기간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19년 전기거고 그럼 여기에서 어제 우리 교재에서 봤던 매출액에 매출원가 빼고 매출총이익 되고 판매관리비 되고 빼면 영업이익 여기에 영업의 수익 따고 비용 빼면 법인세 자금전순이익 제가 이야기했던 게 다 진한색으로 적혀있죠. 그럼 진한색은 우리 합계니까 컴퓨터가 인지를 하겠네. 그래서 자 우리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면 자 손익계산서를 열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얘를 여시면 우측에 그 공식이 적혀 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판관비에서 영업이익 매출총이익에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여기에 영업의 수익비용 둘 다 가감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문제에 이걸 물어보거나 혹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이런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해요. 심지어는 세무위급에 등장이 잘해요. 근데 세무위급에도 이 메뉴는 다 열려 있으니까 이건 전산세무에게는 AT는 잘 물어보는데 저한테 지금 얘하고 얘가 헷갈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답을 해드리는데 답해드리도 속상해요. 우린 전산세무에게니까 얘 열면 나오는데 왜 얘 둘이가 헷갈려? 열면 보이잖아 그냥. 그럼 헷갈릴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여기만 열면 돼요. 그러면 공식이 그대로 더하고 여기에서 빼면 이거다 더하고 빼라 나오잖아. 그럼 이것만 가지고 공식을 그냥 쓰시면 돼. 시험 때 정말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몇 급을 보든 간에 다 열리는 거니까. 그럼 우리 그 안 보던 표현이 여기 조금 적혀 있죠. 계속 사업이다. 안 보던 표현으로
계속 사업이다, 아니면 중단 사업이다, 이런 게 적혀 있죠. 자, 이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쓸 때는 항상 들어가는데 특별한 표현이 없으면 계속 사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외부 이용자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우리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잘해서 번 건지 옛날 거 가지고 지금 옛날 거는 돈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지 구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애니콜 휴대폰 쓴 적 있으신 분? 우리 반 다 없었나? 애니콜이라는 휴대폰이 있어요. 저는 스피드 011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애니콜이라는 휴대폰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죠. 되는 기지국도 없죠. 하지만 외국에는 애니콜이라는 휴대폰을 아직까지 새 상품으로 사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옛날에 그걸 아직 다 소진 못하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CDMA다 이런 표현 이제 안 쓰죠. 근데 CDMA 방식으로 기지국 쓰고 2G, 3G 방식을 쓰는 국가들의 휴대폰을 팔아요. 지금 우리 갤럭시 S1, S2 이거 아직 팔고 있어요. 남아있는 재고, 전 세계 재고를 다 모아서 그걸 사용하는 국가에 신품으로 팔고 있어요. 그럼 지금 애니콜은 생산 안 하는데 팔면 당연히 돈만 남겠죠. 그런 걸 중단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니콜 판 거는 중단 사업으로서 돈 남기는 거고, 지금 갤럭시 가지고 판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옛날 거 가지고 판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뭐 2G 기지국도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팔 거잖아. 그럼 2G폰 판 거는 중단 사업이 될 거고, 뭐 3G, 4G, 5G 뭐 이런 거는 지금 쓰는 거면 그거는 지금 우리 계속 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얘를 구분 안 하고 우리 책처럼 그냥 단기 순이익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법인세 장업용 순이익으로. 근데 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중단 사업 때문에 생긴 거냐 구분하려고 계속 사업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찌란색이 이거죠. 그럼 지금 얘네들 분류도 컴퓨터가 인지를 하려면 매출액에 대해서는, 자,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매출에 대해서는 여기 매출은 401번부터 420번까지에 있는 이 매출들을 쓰면 우리 회사의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을 해서 돈 받은 거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컴퓨터 회사는 컴퓨터 판 거, 우리 학원은 수강료 받은 거, 그런 걸 매출로 이 안에 집어넣으면 매출로 쓰겠다는 거예요. 컴퓨터 회사가 컴퓨터 판 건 매출인데 우리 컴퓨터 학원이 컴퓨터를 판 거는 매출이 아니죠. 쓰던 물건 판 거잖아. 그죠? 그건 매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하도록 컴퓨터의 번호대를 얘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판관비, 얘는 판매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은, 판매나 관리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은 801번부터 900번까지 쓰면 우리 컴퓨터에서 얘네들을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 판관비라는 건 우리 회사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하면서 직원 월급 주고 월세 주고 전기세 내고 세금 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외적으로 돈을 우리가 엉뚱한 데 쓰면은 기타에 클릭해 보면 영업 외적으로 수익이다, 영업 외적으로 비용이 나간 거다. 얘는 900번대로 사용을 하면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번호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번호대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쓰면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 합계 쪽에다가 이 합계를 넣어 줄 거예요. 우리 재무상태표 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만 매출 원가라는 부분은 처음에 사왔을 때는 나한테 팔 수 있는 재고 자산인데, 재고인데, 그럼 얘가 팔린 것만이 원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건 별도로 계정 과목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산출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초 시작할 때 1월 1일 날 상품이 550만 원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올해의 상품을 2억 5,535만 원치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올해 팔 수 있는 총 상품이 시작할 때 이만큼 있었고 이만큼 샀으니까 이만큼을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인데 기말에 봤더니 이 금액만 남았다는 거네. 그럼 이 금액 뺀 나머지는 다 팔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팔린 거에 대한 매출 원가는 우리가 팔 수 있는 전체 금액에서 남아있는 거 뺀 나머지가 팔렸다고 컴퓨터가 인식해버리는 방식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산수로 표현을 하면 얘 더하고 그리고 얘 빼면 얘 빼주면 그러면 금액이 지금 얘가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얘가 그 결과로 아이고 왜 이래 나올 거다는 게 이 매출 원가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죠? 그럼 매출 원가는 우리가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사왔을 때 거하고 우리 기존에 있었던 거 사온 거 거기에 남은 거 쓰면 컴퓨터가 인식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 얘는 계정 과목을 쓰지 않고 그게 지금 이 방식인 거예요. 자, 이번에도 우리 이거 입력하면 시간이 좀 흐르기 때문에 계속 2분씩 애매하게 남네. 자, 얘도 좀 쉬었다가 또 마저 다 입력하도록 할게요. 우리 쉬었다 합시다.